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실전사주반 시작을 할게요. 자, 오늘 시즌 12, 553강 진행할 차례입니다. 자, 오늘 553강은요, 상관, 경관, 사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명리를 좀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상관, 경관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십성 중에 하나인 상관이 정관을 봤다. 그래서 상관이 정관을 봤다 해가지고 상관, 경관이라고 하는데, 이제 명리학 옛날 책에는 상관, 경관, 위화, 백단 해가지고 100가지 문제가 벌어지고 구설시비와 송사가 쌓인다 해서 이 상관, 경관을 그닥 좋게 보지 않는데, 오늘 좀 상관, 경관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주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부수적으로 이 뒤에 두 개의 사주를 좀 더 소개를 해드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상관경관의 긍정적 직업성, 언론, 방송, 기자 사주 이런 걸 좀 소개해 드릴 텐데,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이 경자일주가 지금 기자, 청년 기자입니다. 외국계 대학에서 이 언론방송학, 신문방송학을 지금 공부를 하고 지금 기자 준비를 하고 있는 분이신데, 이분 사주도 상관경관이 있고요. 이분 사주는 아주 천간에 대놓고 상관경관을 가지고 계시는 사주였는데, 제가 좀 상담한 지는 좀 됐어요. 좀 오래되신 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 명리가를 하면서 좀 기억에 남는 분 사례가 몇 분 있는데, 이분이 그분 한 분이에요. 남자분이신데 어머니하고 함께 상담을 오셨던 케이스입니다. 무오년생이니까 지금 나이가 40대 중반 정도 되셨죠. 다 큰 어른이신데 막 40세를 막 넘기던 시점에서 어머니 손잡고 오셨습니다. 정확히 어머니가 끌고 왔죠. 어머니가 끌고 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어떡해요. 우리 아들 어떡하면 좋아. 이제 어머니가 명리 공부를 좀 하셨는데, 아들이 나이가 40대니까 이제 어머니는 나이가 60대 후반이나 되셨겠죠. 근데 40대가 돼가는 아들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라고 이제 어머니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호신쌤한테 상담을 하는데, 내가 전하기가 어려우니까 직접 데리고 와서 호신쌤한테 좀 얘기를 들어라 해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셨던 케이스. 이제 어머니가 원하셨던 건 뭐냐면은, 호신쌤님, 내 아들 좀 혼내주세요. 정신 좀 차리게. 아직 이 나이가 되도록 제대로 직업을 갖지 못하고 세상에 뭔 말 같지 않은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해가지고 저한테 그 얘기를 했던 케이스예요. 근데 저는 이분과 상담을 하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드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아드님의 사주를 딱 보는데 짜릿한 어떤 전율이 흘렀습니다. 난 그래서 아드님 사주를 딱 봤을 때 누가 생각이 났냐 하면 이분이 생각이 났어요. 이분이. 좀 이따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시절의 변호사입니다. 일본인 변호사예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한국인을 변호하였던 일종의 그 시대의 인권 변호사 같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일합방 하게 되면서 좀 조선이 아무래도 약간 이등시민 취급을 좀 많이 받았고, 이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땅을 수탈을 당한다든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당시에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인 지식인이었던 이 변호사 후세 다츠지라고 하는 분이에요. 후세 다츠지라고 하는 변호사가 일본인하고 한국인하고 소송이 붙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억울한 내용이야. 이 욕심 많은 탐욕의 일본인들이 이 법을 잘 모르는 한국인들을 갖다가 갈취를 해서 뭔가를 법으로 이렇게 쉽게 말해서 합법적 폭력을 저지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분이 한국인을 변호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서 그 훈장을 받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보통 독립운동 하신 분들에게 훈장을 드렸는데, 아주 특이한 케이스로 일제시대 때 한국인을 위해서 변호를 한 의인이다 해가지고 한국에서 이 훈장을 수여를 했던 분이십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인 독립운동가를 변호했던 후세 다츠지의 삶에 비교할 수 있는 사주라고 해서 오늘 좀 요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서 상관경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로 제가 가끔 사주 상담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의 열의 아홉이 명리 공부를 이렇게 조금 하시다가 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명리 공부라는 게 재밌어요.
조금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지고 특히 무서운 게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재미로 공부를 했는데 이게 잘못해서 이렇게 쑥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 마치 재밌는 미니 시리즈를 이렇게 한 편만 보고 자야지 했는데 그만 10편 다 보고 다음날 직장을 못 갔더라. 뭐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듯이 이게 명리 공부를 조금만 해야지 했는데 조금 했더니 이제 아주 무서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뭐 이러면 큰일 난다, 이러면 잘못된다, 이러면 큰일 난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떡하지? 내 사주에도 있고 내 아이 사주한테도 있고 내 남편 사주에도 있고 내 아는 사람한테도 이런 무시무시한 뭐 궁겁쟁제, 뭐 편인도식, 뭐 상관경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뭐 백호괴강 뭐 등등 걱정이 돼가지고 사주 공부를 하다 보면은 걱정, 불안, 근심이 커지는데 그 중에 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게 상관경관입니다. 상관이라는 십성은 일종의 일간의 표현 같은 거죠. 식신하고 상관 중에서 식신이 좀 온건적이라면 상관은 좀 강경적으로 자신의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하는 형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관을 깨트려요. 근데 이 명리학도 이 십성을 좀 차별을 합니다. 명리학이 고전 명리학이 십성을 차별해. 어떻게 차별하냐 하면 정관을 최고로 봅니다. 그래서 정관하고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십성이 두 개가 있어요. 정관과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십성. 우선 정관을 깨려고 하는 상관. 그 다음에 정관이 깨려고 하는 겁재. 그래서 겁재하고 상관을 아주 이 정관하고 사이가 안 좋죠. 흉신으로 봅니다. 흉신으로. 근데 이제 상관은 억울하죠. 다 필요해서 있는 건데. 자, 우리 명리 공부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게 우주의 모든 기운은 다 필요해서 만들어졌다. 이런 거지. 너를 연맥이려고 만들었다.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필요한 겁니다. 이제 그 성분이 그 시대에 그 시대의 사주하고 좀 맞지 않아서 뭐 이렇게 배척을 당할 수는 있을 거예요. 가령 이제 명리업계에서 상관 다음으로 이제 배척을 받는 거 뽑자면은 또 편인도 있죠.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상관이라는 게 일종의 바른말하는 성분이거든요. 바른말. 바른말을 하다 보니 보편적 사회 정의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정관의 보편적 가치관, 정관의 보편적 가치관을 깰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관이 이제 미움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바른말 함부로 하지 마라. 라는 심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정관이 옳다.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명리학에서는 이 정관을 10개의 십성 중에서 가장 고귀한 십성으로 보기 때문에 감히 정관을 깨뜨려? 이런 배은망덕한. 그래서 상관을 사주에 가지고 있으면은 그 여기저기 가서 뭐 자기 딴에는 바른 말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린다 해서 관제구설 시비에 걸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좀 미움을 받죠. 편인 같은 경우도 그렇죠. 편인하면은 뭐 식신을 도식해서 일명 식신이라고 하는 근면성실하게 일해서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 일종의 먹을 식자 식신, 먹을 복, 쉽게 말해서 근면성실하게 일만 하면 내 먹고는 살게 해줄게. 신세계 영화에 나오는 대사 중에 살려는 드릴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살려는 드릴게 그게 식신이야. 살려는 드릴게 식신. 근데 옛날 사람들은 제일 듣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었어. 살려는 드릴게. 왜 옛날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근데 편인은 식신 보고 뭐 하지 말래. 그냥 뭘 그렇게 열심히 일하니. 좀 쉬어가면서 하래. 그래서 이 편인의 모토가 힐링이에요. 힐링. 힐링과 휴식. 좋죠. 여러분들 지금 나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힐링, 휴식, 힐링, 휴식. 열심히 일해야 돼? 예, 그 직장에서 하는 말이고, 그런 거 이제 우리나라가 이 못 먹고 못 살던 그 개발도상국 시절에 쉽게 말해서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 새마을 운동의 시기에는 게으른 건 죄였어요. 게으른 건 죄. 힐링, 휴식 그런 단어도 없어. 한마디로 게으른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남한에서는 새마을 운동, 북한에서는 천리마 운동, 공통점이 다 식신 운동이야. 식신 운동. 근면성실하게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가난해서 벗어납시다. 뭐 이런 거였어. 그래서 뭐 직장에서 뭐 밤 늦게까지 막 잔업 특근하고 막 잠도 안 자고 막 하루에 5시간만 자면 돼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들을 되게 좋은 걸로 여기고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뭐 일 안 하고 그러면은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봤는데 근데 요즘 시대가 바뀌었죠. 이제 워라밸을 중요시 여겨요. 워라밸이 뭐예요? 일만 하지 말고 쉬면서 하라는 거잖아. 우리가
뭐야, 일하기 위해서 뭐 밥을 먹는 건지 밥을 먹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지 헷갈리잖아.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 그러면 슬프잖아요. 그런 거잖아. 우리 놀기 위해서 일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거죠. 이게 요즘 시대에는 이제 이 편인의 힐링성, 정인의 휴식성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조건 식신이 좋고 편인은 나쁜 거다 그랬는데 이 식신이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거라면 이 편인은 좀 쉬어갈 땐 쉬어가라 같은 거라는 거죠. 교회에 써 있는 모토 같은 거죠. 뭐 수고하고 지친 자들아 이곳에 와서 편히 쉬어라. 쉬어가세요. 뭐 그런 거죠. 자, 오늘 상관 얘기를 좀 할게요. 이 상관을 좀 안 좋은 놈으로 배척을 하는데 세상 모든 것은 다 필요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용도에 맞는 일을 할 때 해당 십성은 되게 아름다운 능력을 발휘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상관경관의 정의로운 활용, 이분사주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사주를 구조론으로 좀 보도록 해요. 사주를. 제가 예전에 특강 시간에 그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이 사주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사주에 있는 메시지를 스토리텔링 해야죠. 뭐 리딩 해야죠. 그러니까 사주는 여기에 쓰여져 있는 메시지를 읽는 거야. 뭐 스토리텔링 하는 거야. 메시지가 뭔지 모르겠으면 이걸 유추를 해가지고 메시지를 만들면 돼. 그러니까 사주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가를 봐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메시지가 읽혀지지 않고 리딩이 읽혀지지 않으면은 이 글자 하나하나의 형식을 가지고 막 이제 사주를 따지려고 든단 말이죠. 그래서 뭐 좋은 글자네, 나쁜 글자네, 좋은 구조네, 나쁜 구조네. 그러니까 이제 이 좌우충이 있으면 충은 나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인 거죠. 이 충이 무엇을 의미하거나 상징하는가에 대해서는 읽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 쓰여 있는 메시지를 읽으세요. 그러면 사실 여기 있는 형충 같은 경우는 그닥 중요한 내용이 아니야. 그럼 이 사주에 쓰여 있는 우리 메시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사주 이 8개는 우리가 지구별에 와서 경험하고 체험해 봐야 될 8개의 버킷리스트다라는 구조로 인생 전반부에는 이렇게 작동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작동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작동을 하여 이야기가 덧대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청년 때는 뭐 요 동네만 작동을 하고 요 동네는 아직 작동 안 하다가 점차적으로 여기도 작동을 하고 점차적으로 여기도 경험 체험을 통해서 작동하게 되는 거죠. 자, 이분이 지금 나이가 40대 중반 정도는 됐고 그 다음에 저하고 상담을 하러 왔을 당시가 막 40대가 넘었을 나이인데 이 사주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편재격인데 정관이 이렇게 딱 중심으로 서 있는데 여기 구조가 좀 대칭적 구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슨 느낌일까? 정관을 가지고 있는데 월간에 정관이 떠 있는데 이 정관이 나하고 이렇게 갑기합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겁재는 배척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정관 갑이 누구 좋아해요? 갑목 좋아해요? 무토 좋아해요? 아니 당연히 합을 하니까 기토 좋아하지. 기토 좋아하지. 이 갑목을 자연법으로 뭐 나무라고 만약에 비유를 하면은 이 기토 땅은 갑목을 위해서 만들어진 무슨 전용 공원 같은 거고 이 무토는 그냥 뭐 첩첩 뭐 북한산 같은 거예요. 그냥 북한산. 그런 거죠. 뭐 전혀 뭐 구획되거나 뭐 이렇게 전용화되지 않은 거. 그러니까 갑목을 위한 전용 땅이 기토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토도 갑목을 반기고 갑목도 기토를 반겨.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 갑목이 날 좋아하는데 이 갑목이 밑에 뭐 달고 있어요? 뭐 달고 있어? 와, 편재네. 돈 달고 있네. 그러면 이게 일종의 정관이 보호하는 돈이에요. 정관이 보호하는 돈. 그러니까 정관이 이거 너 가져 그러면 내 거야. 아니야 너 가져 그러면 제 거고. 그러니까 이 사회의 금전재물 시장을 관할하고 있는 조직이 보세요. 나를 편애하고 외부 세계에 있는 겁재는 차별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게. 아, 여러분 사주 좋네. 그럼 월주가 나를 보호하고 저 바깥에서 이 시장을 노리는 애들은 밀어내고 있는 그런 구조죠. 보세요. 이제 이런 거가 천극지충 구조예요. 사회궁에서 이 갑목과 자수가 이 무호하고 천극 지충을 하고 있는 반대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호하고는 천극지충하고 기사인 나하고는 천합지합을 해요. 지지에서 자사 암합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구조니까. 그러니까 이 사주는 사회의 정관적 구조가 사회의 간판이 나보고 넌 돈 벌게 해줄게. 넌 돈 벌게 해줄게. 우리 같이 지내자라고 하고 있는데
바깥에 있는 무토라는 사람들은 아 너희들 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아유 나하고 이렇게 하나도 안 맞아 뭐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사회의 정관과 편제 그러니까 조직과 금전재물 활동이 나를 편애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을 밀어내려 그래. 야 다른 애들 오지 마. 이거 나한테 얘한테 줄 거야. 꼭 이런 구조죠. 아 근데 특이합니다. 근데 나의 생각에서 올라온 행동인 상관이 이게 나의 생각에서 올라온 거죠. 사중경금이 올라왔잖아. 이게 뿌리가 어디야? 여기지. 그럼 내 생각에서 내가 심사숙고 생각한 끝에 내가 나의 말과 행동을 천간으로 개인적 영역으로 올렸어. 근데 세상에 경금을 올린 거야. 이 경금은 누구를 보면 때리고 싶어 해요? 경금이 누굴 보면 때리고 싶겠어? 아, 이걸 때리고 싶겠지, 이제. 아, 이게 지금 이게 어떤 거야, 지금? 나에게 가해지는 차별적 좋은 점을, 그러니까 지금 차별을 해서 나한테 나쁘게 대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차별을 해서 나한테 잘해주고 있는 거야, 지금. 나에게 차별적으로 잘해주고 있는 이 재관의 사회를 내가 스스로 거부하겠다, 깨트리겠다. 거부하겠다, 깨트리겠다. 그래서 누구를 구하느냐? 겁체 편들어 주겠다. 이거 얼마나 재밌어요? 지금 내가 원래 나는 두 가지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사화라는 생각도 하고 오화라는 생각도 하는 사람인데 나는 오화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오화라는 생각이 누구 생각이야? 이 겁제의 생각과 같죠. 그러니까 결국 나는 겁제와 같은 생각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겁제를 차별하고 있는 이 정관을 깨트릴 거야 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주를 보고 그 한국에서 훈장을 받은 일제강점기에 한국인 독립운동가들을 변호를 해서 일본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던 그 일본의 변호사인 후세 다츠지가 생각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은 일본 변호사잖아요. 그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의 독립운동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테러 분자들이죠. 테러 분자, 뭐 분열주의자, 뭐 대동아 공영권을 깨트리려고 하는 폭력 과격주의자. 보는 족족 다 잡아가두고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이분이 그 독립운동가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이 일본의 법이 잘못됐다. 독립운동가를 도와야 된다라고 했던 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예요. 자, 저하고 상담을 하는데 어머니께서는 우리 아들이 좋은 직장에서 오라고 하고 괜찮은 직장도 갈 수 있는데 거기를 안 가고 굳이 다른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 답답해서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들을 좀 설득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신데요? 하고 이제 아드님하고 같이 어머니를 옆에 두고 상담을 했는데 아드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심리상담 대학에 가서 심리상담가가 되겠다. 심리상담가가 돼서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겠다. 특히 이분이 신경 쓰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한국에서 차별받고 있는 외국인을 돕겠다. 그래서 한국에서 차별받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심리상담과 그들의 어떤 사회복지적 처우를 위해서 돕는 일을 하고 싶다. 난 지금 한국인한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 와서 고생하고 차별받고 있는 나는 외국인들이 너무 불쌍하다. 그들에게 매우 불공정한 법을 들이대고 있다. 그들에게 들이대고 있는 불공정한 법이나 또 그들이 받는 마음의 상처를 나는 위로해 주고 싶다. 그래서 그들을 돕는 어떤 사회복지 활동과 그 심리상담,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각종 심리학적 논문을 쓰고 싶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그 당시에 심리상담대학원에 들어가셨어요. 이미 들어갔어. 굳건한 의지를 발현했죠. 근데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나이 40 먹은 아들이 갑자기 대학원에 다시 가가지고 학비도 많이 드는 대학원에 가서 좋은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고 대학원에 가서
무슨 외국인 노동자를 돕는다고 하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야 우리 아들이 왜 어떻게 된 거냐 미쳤냐 너 왜 그러느냐 빨리 좋은 직장 다니면서 장가 가라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근데 남자분이 되게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진짜 얼굴도 잘생겼고 내가 봐도 정말 호남입니다 정말 멋있는 분이시네요 근데 또 그분이 또 연애는 또 관심 없어요 사실 그런 사람 더 멋있죠 이제 이분이 오셔가지고 외국인들을 돕겠다라고 하셔서 그 당시에 제가 상관경관을 이렇게 쓰시는구나 정말 멋지다 했던 어떤 그런 느낌들이 납니다. 한마디로 이 상관경관은요 어떤 면에서는 좀 반골적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계통에서도 상관경관을 쓰시는 분들이 많고 문화예술 그런 거 있죠. 대체로 사람들을 진보와 보수로 나누는 입장에서는 대체로 미국의 허리우드 문화도 그렇고요. 한국은 충무로 문화라 그러죠. 한국의 영화계를 충무로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한국의 문화예술 작품계를 굳이 진보와 보수로 나눈다 그러면 대체로 문화예술계에 있는 사람들은 진보 쪽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균적 진보 수준에서 조금 더 나가는 게 보통 문화예술인들입니다. 근데 또 문화예술인들이 보수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대체 좋은 작품들이 잘 안 나와요. 그렇죠? 옛날 배달의 기수 만들듯이 정권이나 어떤 단체의 어떤 관변하는 그런 거를 만들 수 있지만 그런 어떤 틀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대를 앞서가는 내용들이 많죠. 요즘 극장에서 지금 1000만 관객 돌파를 지금 하고 있는 서울의 봄 같은 내용들도 당시에는 그게 지금 40몇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그 당시 서울의 봄 12.12 구테타 군사 구테타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거진 한 20년 동안 권력의 높은 자리를 휘둘렀고 그 사람들의 후예들이 거의 한 40여 년 동안 군대 문화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시대의 얘기를 있는 그대로 사람들이 말을 하기가 어려웠죠. 왜 그걸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기득권 세력이 많았으니까. 근데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전두환 씨하고 노태우 씨가 한 달 간격으로 동시에 돌아가셨죠. 이제 12.12에 당시에 40대 후반의 12.12 주역들이 40년 지나서 이제 많이들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는 그 말을 할 수 있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화 언론 계통에서도 어떤 이런 기존의 어떤 편파적이거나 사회에 보편타당한 어떤 형식을 깨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관이라는 거는 일종의 관성을 변화시키는 성분이에요. 관성이라는 게 뭘까요? 관성은 틀이죠, 일종의. 평관이라는 거는 좀 특수한 틀, 특수 상황의 틀 같은 거고 정관이라는 거는 보편적 상황의 틀, 보통 모두가 동의하는, 모두가 공감하는 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관이라는 거는 사실 고쳐야 마땅한 게 맞는 거고 어떤 특수 상황의 법이나 틀이니까. 근데 정관이라는 것은 이미 이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동의한 어떤 관습, 틀, 사회적 규범, 어떤 형식 같은 건데 그것마저도 바꿔야 한다는 게 상관의 주장입니다. 정관에 머물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20년 전인가 15년 전쯤에 그때 혼인빈자 간음죄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혼인빈자 간음죄 나 너랑 결혼할 거니까 오늘 밤 같이 있자 뭐 이런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결혼하자고 나를 속여가지고 나랑 같이 잤다. 그러면 이제 고발을 하면 죄가 돼.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하죠? 그게 무슨, 그쵸? 근데 옛날에는 그게 죄가 됐어. 그런 말 하는 놈 나쁜 놈이었어, 남자놈들이. 근데 이제 혼인빙자 간음죄가 없어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없어지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한 15, 16년 전쯤에는 그거 없어지는 게 되게 센세이션한 일이었습니다. 이러면 어떤 성적으로 되게 시대가 문란해지지 않겠냐? 뭐 이런 내용들이 막 나왔죠.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몇 년 지나서 한 10몇 년, 12, 13년 전쯤에 간통죄가 없어졌습니다. 정확히는 간통죄는 민사를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당시에는 형사법으로 다뤘기 때문에 간통을 하면은 유치장에 집어넣고 잘못하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비밀적인 은밀한 문제를 나라의 법으로 형법으로 이제 처벌을 하겠다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래 간통죄를 민법이 아니라 형법으로 다스린다는 건 좀 문제가 있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간통죄가 없어질 당시에 되게 사회에서 센세이션이 일었어요. 대법원에서 아마 3번인가 그게 빠꾸를 맞고 4번째인가 아마 통과를
했었을 겁니다. 우리 전 세계에서 간통죄가 남아있는 나라가 당시에 뭐 3개인가 뭐 4개인가밖에 안 됐는데 우리나라가 그전 면에서는 약간 좀 보수적이거나 약간 미개했거나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간통죄를 없애자. 그런 것도 일종의 상관경관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왜?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그래도 간통죄는 존치를 시켜야지 어떤 성적으로 문란해지지 가정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대부분 남자들이 바람을 피니까 이제 여성들을